혹시 즐겨 찾던 햄버거 가게나 좋아하던 음식점 맛이 어쩐지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본 적 없으세요? 뭔가 재료가 좀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양도 슬쩍 줄어든 것 같고 말이죠. 이럴 때 꼭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 사모펀드가 인수했다며 그래서 그래 하는 말이죠. 실제로 많은 식품 회사들이 사모펀드에 넘어왔고 그럴 때마다 이런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정말 사모펀드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변해버린 걸까요? 아니면 그 뒤에 우리가 잘 모르는 더 복잡한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건 아닐지 오늘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모펀드가 도대체 뭔지 그 정체부터 알아보고 모두가 비난하는 것과는 달리 깜짝 놀랄 만한 성공 사례들도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사모펀드의 두 가지 투자 방식을 비교해보고 어쩌면 문제의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건 아닌지 새로운 각도에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이 과연 구원자인지 아니면 파괴자인지 함께 고민해 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우선 우리가 맨날 악당이라고 부르는 이 사모펀드, 도대체 정체가 뭔지부터 한번 제대로 짚고 넘어가 보죠. 우리가 보통 가입하는 펀드는 공모펀드라고 해요. 말 그대로 아무나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돈을 모으는 거죠. 근데 사모펀드, P는 이름 그대로 사적으로, 그러니까 비공개로 돈을 모읍니다. 그래서 소수의 자산가나 큰 기관 투자자들만 참여할 수 있는 그들만의 리그인 셈이죠. 투자하는 방식의 스케일도 완전히 달라요. 공모펀드가 여러 회사 주식을 조금씩 사서 안정적으로 굴린다면 사모펀드는 아예 회사 하나를 통째로 사들여서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회사의 가치를 확 끌어올려서 비싸게 되팔기 위해 훨씬 더 공격적이고 과감한 말 그대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전략을 쓰는 거죠. 이 사모펀드라는 게 월스트리트의 포식자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한 게 바로 1980년대 미국입니다. 정부 규제가 확 풀리면서 완전 전성기를 맞았죠. 그리고 그 중심에 전설적인 사모펀드 KKR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당시 담배랑 식품 사업을 하던 엄청나게 큰 회사 RJJ 나비스코를 인수했는데요. 바로 우리가 아는 그 과자 오레오를 만들던 회사입니다. 이 거래는 월스트리트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M&A로 기록됐는데 이때 썼던 방식이 사모펀드를 상징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전략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바로 차입 매수, 영어로는 LBO입니다. 레버리지, 그러니까 지렛대를 이용해서 기업을 들어올린다는 뜻인데요. 구조는 놀라울 정도로 단순해요. 자기 돈은 아주 조금만 넣고요. 인수자금의 대부분을 은행 같은 데서 빚을 내서 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건 뭐냐면요. 그 엄청난 빚을 사모펀드가 지는 게 아니라 인수한 그 회사한테 떠넘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하냐고요? 이제 내 회사가 된 그 기업의 자산들, 사업부나 브랜드, 부동산 같은 걸 팔아서 그 빚을 갚아 나가는 거죠. 사실상 남의 돈으로 회사를 사서 그 회사 자산을 팔아 자기 빚을 갚는 굉장히 영리하면서도 좀 논란이 많은 방식인 겁니다.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아니 근데 왜 하필 F&B, 그러니까 식품 산업일까요? IT나 바이오처럼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분야도 아닌데 말이죠. 핵심은 딱 하나, 바로 현금입니다. F&B 산업은 경기가 좋든 나쁘든 사람들이 매일 먹고 마시니까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현금이 아주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들어오거든요. LBO 방식으로 엄청난 빚을 내서 회사를 샀으니 매달 꼬박꼬박 이자를 내려면 이렇게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이 보장되는 사업이 최고인 거죠. 게다가 이 회사는 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네. 우리가 들어가서 비용 좀 줄이고 구조조정하면 돈 더 벌 수 있겠다. 이렇게 개선할 여지도 많다고 보는 거고요. 바로 이 개선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느끼는 그 맛의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야기가 여기서 그냥 사모펀드는 나빠요로 끝나면 재미가 없겠죠. 이렇게 회사를 조각내서 팔아치우는 방식이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망했다고 생각했던 브랜드를 기가 막히게 살려낸 정말 영화 같은 성공 사례들도 있거든요. 첫 번째 주인공, 우리한테도 정말 익숙한 곳이죠.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입니다. 2010년대 들어서면서 한때 유행했던 패밀리 레스토랑 인기가 시들해지고 아웃백은 정말 심각한 위기에 빠졌어요. 사람들도 잘 안 가고 매출은 뚝뚝 떨어지고 낡은 이미지에 비효율적인 운영까지 정말 이대로 그냥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거 아니냐 싶었던 거죠. 바로 그때 구원투수처럼 등장한 게 국내 사모펀드 스카이레이크였습니다. 그리고 결과는요.
완전 대반전이었죠. 낡은 매장은 싹 다 뜯어 고치고 메뉴도 새롭게 바꾸고 배달 서비스까지 도입하면서 아웃백을 완벽하게 부활시켰습니다. 결국 치킨 프랜차이즈 BHC에 팔았는데 인수 가격에 무려 6배가 넘는 돈을 받고 팔았으니까요. 이건 사모펀드가 망해가는 브랜드를 살려낸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자, 또 다른 인상적인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바로 공차입니다. 국내 사모펀드인 UK 파트너스가 공차를 인수했을 때 사실 이들은 공차 코리아의 경영권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단순히 한국 시장에서 만족할 생각이 아니었던 거예요. 요케 파트너스가 진짜 대단한 게 한국 지사가 대만 본사를 거꾸로 사들이는 정말 과감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본사가 된 공차 코리아를 중심으로 전 세계로 쭉쭉 뻗어나가서 6년 만에 매출이 250억 원에서 2천억 원으로 거의 8배가 뛰었고요. 결국 다른 사모펀드에 2,800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받고 팔면서 5배가 넘는 수익을 냈죠. 이건 단순히 돈만 번 게 아니라 체계적인 투자를 통해서 한국의 작은 프랜차이즈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워낸 성공 신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결과가 나왔잖아요. 앞서 봤던 그 오래오래 만들던 회사 사례와 방금 본 아웃백 공차의 사례. 이건 사모펀드라고 다 똑같은 방식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사모펀드한테는 크게 두 가지 얼굴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KKR처럼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되든 별 관심 없이 그냥 회사를 조각내서 자산을 팔아치우고 단기간에 이익만 챙기고 빠지는 자산 매각 전략. 반면에 두 번째는 아웃백이나 공차처럼 회사에 적극적으로 돈을 투자해서 구조도 개선하고 사업도 확장시켜서 회사 가치 자체를 키운 다음에 한 5년에서 7년 정도 보고 더 큰 이익을 남기는 가치 창출 전략이죠. 어떤 철학을 가진 펀드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운명이 그냥 180도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가 문제의 원인이 뭘까 하는 생각도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난의 화살을 꼭 사모펀드에만 돌리는 게 맞나?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진짜 놓치기 쉬운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사모펀드에 팔리는 회사들은요. 대부분 이미 그전부터 상태가 안 좋았다는 겁니다.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거나 더 이상 성장을 못하고 정체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모펀드는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이미 문제가 생긴 회사에 나타나는 하나의 결과나 증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회사가 건강하게 잘 돌아가고 있었다면 원래 주인이 굳이 논란 많은 사모펀드의 회사를 팔 이유가 없었겠죠. 어쩌면 맛이 변하고 양이 줄어드는 건 사모펀드가 오기 한참 전부터 회사가 힘들어지면서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 같은 소비자들은 그 미세한 변화를 알아차리기 어렵잖아요. 그러다가 사모펀드에 팔렸다는 뉴스가 딱 뜨는 순간 그동안 뭔가 좀 이상한데? 했던 그 막연한 불만들이 하나의 사건에 딱 집중되면서 터져 나오는 거죠. 사모펀드 인수가 우리 인식에 바로 이때부터 맛이 변했구나 하는 일종의 명확한 전환점을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는요, 이게 참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우리 소비자는 당연히 품질은 최고로 좋고 가격은 싸길 원하잖아요. 반면에 투자자는 무조건 이익을 많이 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게 첫 번째 목표죠. 경영진은 이 둘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해야 하고요. 그런데 사모펀드가 주인으로 딱 들어오는 순간 이 균형의 추가 투자자 쪽으로 확 기울어 버리는 겁니다. 짧은 시간 안에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이 엄청나게 강해지면서 소비자가 원하는 가치와는 다른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지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이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우리는 사모펀드를 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F&B 산업, 이거 진짜 힘든 사업입니다. 경쟁은 너무 치열하고 성장은 더디고 이익도 많이 안 남아요. 그런데 소비자들은 가격 100원 오르는 거, 품질이 아주 조금 바뀌는 거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바로 다른 브랜드로 떠나버리죠. 이런 척박한 땅에서 특히 망해가는 브랜드를 내가 살려보겠다고 덥석 나서는 전통적인 기업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사모펀드의 역설적인 역할이 드러납니다.
그들의 방식이 때로는 욕을 먹기도 하고 실제로 품질을 떨어뜨리는 뼈아픈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그런 위기의 브랜드를 구하러 뛰어드는 거의 유일한 구원투수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어쩌면 사모펀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한때 정말 사랑했던 많은 브랜드들이 이미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렇다면 사모펀드는 우리에게 뭘까요? 브랜드의 가치를 깎아먹는 파괴적인 힘일까요? 아니면 브랜드의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필요악일까요? 혹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했던 혁신을 가져오는 또 다른 형태의 구원자일까요? 이 복잡한 현실 속에서 정답은 하나가 아닐 겁니다. 판단은 결국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는 게 아닐까 싶네요.